유튜브 드라마 잃어버린 내 딸 지금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수연아? 또다시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다. 김미경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딸 수연이 서울로 올라간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처음 몇 달간은 하루 걸러 한 번씩 전화가 왔었다. 엄마, 오늘 과제가 너무 많아서 죽겠어요. 엄마, 친구들이랑 치킨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런 사소한 일상들을 공유하던 딸이 언제부터인가 연락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쁜 대학생활 때문이려니 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연락이 뜸해지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벌써 한 달 반이 넘도록 소식이 끊겼다. 미경은 수연의 친구들 연락처를 뒤적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걸어봤다. 수연이요? 요즘 못 봤는데요. 아, 수연이 언니 바쁜가 봐요. 학교에서도 잘 안 보여요. 모든 답변이 비슷했다. 수연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미경은 결국 결심을 굳혔다. 직접 서울로 올라가 수연의 자취방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새벽 5시 첫 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미경은 떨리는 마음으로 딸의 원룸 앞에 섰다.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문을 두드려봐도 마찬가지였다. 관리사무소에서 비상열쇠를 빌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수연아, 엄마야. 하지만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거실을 지나 방문을 열었을 때 미경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미 차가워진 몸. 곁에는 빈 수면제 통이 굴러다녔다. 수연아, 수연아. 미경의 절규가 좁은 원룸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딸은 영영 눈을 뜨지 못했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왜 우리 딸이? 미경은 딸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오열했다. 20살밖에 안 된 딸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집에서는 항상 밝고 씩씩했던 수연이었는데 그날 밤 미경은 딸의 자취방에서 밤을 새웠다. 딸의 마지막 흔적들을 찾으며 답을 구하고 싶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에는 여전히 수연의 단정한 글씨로 수업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옷장에는 딸이 아끼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너무 평범해서 더욱 혼란스러웠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도 미경의 마음은 계속 무너져 내렸다. 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래야 이 억울함과 분노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미경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 딸의 유품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수연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미경의 생일이었다. 항상 그랬듯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미경의 손이 떨렸다. 수연아, 이자 계산해 봤는데 이미 원금의 3배야. 빨리 갚지 않으면 더 커져. 언니 정말 어떡하지? 나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겠어. 무서워 죽겠어. 계속 전화 와. 미경은 스크롤을 내리며 더 많은 메시지들을 읽어나갔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딸의 절망적인 상황. 100만 원만 급하게 빌리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다니 이게 말이 되냐?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미경은 딸의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대학생 대출, 급전 필요, 사채 이자, 계산기 같은 키워드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여러 사채업체들의 사이트 방문 기록들. 가장 최근에 방문한 사이트의 쪽지함을 열어봤을 때 미경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돈 언제 갚을 거야? 이제 원금이 500만 원 넘었는데?
매일 10% 이자니까 하루만 늦어도 50만 원씩 더 붙어. 너 학교 다닌다며? 주소 다 아니까 거기로 찾아갈까? 미경은 화면을 보며 몸서리쳤다. 100만 원을 빌렸는데 어떻게 500만 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의 일기장이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수연이 견뎌야 했던 고통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오늘도 전화가 20번 넘게 왔다. 수업 중에도 계속 울려대서 교수님께 혼났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만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매일 밤 악몽을 꾼다. 무서운 사람들이 나를 쫓아온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안해요, 엄마. 저 때문에 엄마까지 힘들어지는 건 싫어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미경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울었다. 딸이 혼자서 이런 고통을 견뎌왔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다. 미경은 사채업자들의 연락처를 찾아 직접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제 딸 김수연이 거기서 돈을 빌렸는데요. 아, 그 애 말이야? 돈은 언제 갚을 거야? 벌써 1,000만 원 넘었는데. 미경은 귀를 의심했다. 1,000만 원이요? 100만 원 빌렸다고 했는데. 하루에 10% 복리로 돌리니까 당연하지. 계산도 못해? 그럼 딸은 어디 있어? 얼른 데려와. 제 딸은 죽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죽었다고? 그럼 빚은 누가 갚을 건데? 미경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딸이 죽었다는데도 돈 이야기부터 하는 이들이 믿어지지 않았다. 당신들이 내 딸을 죽인 거예요. 야야, 우리가 뭘 했다고? 돈 빌려준 것뿐인데. 계약서도 있고. 미경은 딸의 휴대폰에서 사채업자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모두 출력했다. 그 내용들을 보면서 얼마나 악랄한 방법으로 딸을 괴롭혔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김수연, 오늘까지 50만 원 안 넣으면 너희 학교로 간다. 너 부모님 연락처 알고 있으니까 거기 전화할까? 도망간다고?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이자는 하루에 10%다. 100만 원이 110만 원, 121만 원. 계속 불어나는 거야. 벌써 일주일 넘게 안 갚았으니까 이제 200만 원이야. 2주 넘으면 400만 원, 3주 넘으면 800만 원이지. 미경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 연일만 %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였다. 하루만 늦어도 원금의 10%씩 더 붙는 복리 구조였다. 100만 원이 한 달이면 1,700만 원이 넘게 불어나는 구조였다. 더 끔찍한 것은 협박 내용들이었다. 수연아, 너 혼자 사니까 밤에 집에 찾아갈 수도 있어. 조용히 갚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친구들한테 내가 사채 쓴 거 다 알려줄까? 너희 엄마 가게에도 전화해 볼까? 딸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니 하루에 30번, 40번씩 전화가 와 있었다. 새벽 2시, 3시에도 전화가 왔다. 수업 중이든 밤중이든 상관없이 계속 전화를 걸어 딸을 괴롭혔던 것이다. 미경은 딸이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다. 진짜 무서워. 어제 집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 문도 못 열고 밤새 떨고 있었어. 학교에서도 계속 전화 와서 수업도 제대로 못 들어. 친구들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더 괴로워.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도 힘들어질 텐데. 딸은 매일매일 불어나는 빚과 끝없는 협박 속에서 혼자 절망했던 것이다. 20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공포와 압박이었다. 미경은 사채업자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제 딸을 이렇게 괴롭혀서 죽게 만든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건데. 갚으라고 하는 게 잘못이야? 하루에 10% 이자가 말이 됩니까? 이건 사기예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 본인이 동의하고 도장 찍었잖아. 미경은 딸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까 생각하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아마도 친구의 급한 부탁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악용해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낸 이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미경은 경찰서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딸을 죽음으로 내몰은 사채업자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는 각오였다. 어머니, 이 사건은 수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들었다. 왜요? 증거도 다 있고 딸이 받은 협박 문자와 통화 기록도 있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사채업자들이 계약서를 근거로 합법적인 채권 추심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경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합법적이라고요? 하루에 10%씩 이자 받는 게 합법적이라고요? 이자 제한법에 걸리긴 하지만 고리대죄로 처벌받는 건 고작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협박이나 공갈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미경은 절망적이었다. 딸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고작 그 정도 처벌받게 받지 않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제대로 수사해 주세요. 제 딸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사채업자 3명이 기소되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미경은 매번 법정에 참석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연 1만 %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적용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변호인이 반박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인들은 정당한 채권 추심을 했을 뿐입니다.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미경은 증언대에 섰다. 제 딸은 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끝없는 협박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했어요. 하루에 수십 번씩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집까지 찾아가겠다고 위협했어요. 20살 아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미경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신중한 모습이었다.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법정에 제출된 문자 메시지들을 보면 협박과 공갈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경은 매일 법정에서 싸웠다. 딸의 친구들을 증인으로 세워 딸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증언하게 했다. 딸의 일기장과 휴대폰 기록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 제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미경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개인적 문제라고 주장했고 사채업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몇 달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미경은 지쳐갔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다짐했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다. 미경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박모 씨와 이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미경은 귀를 의심했다. 집행유예, 감옥에도 가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고리대업 및 공갈 혐의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판결합니다. 미경은 몸이 휘청거렸다.
딸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니. 판결문을 받아든 미경의 손이 떨렸다. 딸의 목숨값이 고작 집행유예였다. 살인적인 이자로 딸을 괴롭히고 매일 협박 전화를 걸어 공포에 떨게 만들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법정을 나서는 미경의 뒤로 사채업자들이 웃으며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다행이네. 집행유예라니. 그래도 조심해야지. 요즘 세상이 예민해서. 미경은 발걸음을 멈췄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법은 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경은 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수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경은 딸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다. 비록 법정에서는 졌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사체의 무서움을, 살인적인 이자의 잔혹함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엄마가 끝까지 싸울게. 너와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경은 딸의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딸의 마지막 말.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겼다. 사채업자들은 법의 심판을 피해갔지만 이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채의 위험성을 알고 수연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법정에서는 패배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미경은 딸을 위해 그리고 미래의 희생자들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사채업자들의 살인적 이자와 협박이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낳는지 세상이 알아야 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법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